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형사소송법 최종 강의 시작하고요. 자, 자료 나간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그 한 페이지짜리부터 보시면 이거는 그 3개년 최신 판례 6월 선고 부분까지 이제 추가하는 추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최신 판례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건 추가해서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두껍게 나간 자료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최신 판례 강의 듣고 그 3개년 최신 판례 교재 꼼꼼하게 잘 정리하셨으면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최신 판례 중에서도 좀 곁다리 되는 거 좀 빼고 그래도 이거는 좀 보고 들어가라 하는 것만 지금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다 그럼 최신 판례 교재 들어가 있는 거랑 중복이니까 그 강의 듣고 교재 정리 잘 하신 분들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린 거는 혹시라도 그 최신 판례 같은 게 강의도 그 정리가 안 듣고 교재 정리도 제대로 막 안 돼 있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막판에 이거라도 한번 훑어보고 좀 들어가라 하는 취지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신 판례 강의랑은 들으셨죠. 그래서 꼼꼼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 같으면 교재 자체 이제 컨셉이 약간 부교재 컨셉이고 해가지고 교재에 빠져있는 강론 중요 최신 판례 같은 걸 좀 더 보완하고 하려고 자료도 꼼꼼하게 보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교재 자체가 정리집이어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중요한 거 들어가 있고 교재 정리하면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형법과 달리 또 막 꼼꼼하게 추가로 볼 거는 그렇게까지 없어요. 그렇게 완급 조절을 먼저 좀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료에서 좀 볼 거를 먼저 보죠. 자, 일단 한 페이지짜리 그 최신 판례 추록 좀 보세요. 올해는 그렇게까지 막 추가할 게 많이 없거든요. 자, 파기 판결의 구속력입니다. 자, 일단 근거 조문 답안에 쓸 일 있을 때 법전을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되니까 법원조직법 8조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네 번째 줄에 있죠. 상급법원 판단, 당해사건, 하급심 기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줄 부분 보세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뭐 기존에도 있던 겁니다. 그냥 판례가 확인만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인데 문구 하나는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지문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최신 판례 엮어가지고 그 파기 판결 구속력, 파기 환송, 뭐 파기 자판 이런 거 관련해서 상급심의 재판, 상소심의 재판 관련해가지고 오지선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부분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에 있어서도 사실 인정에 관한 당부에 제한적으로 개합할 수 있는 바, 자, 여기죠.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법률상 판단뿐만 아니라 사실상 판단 역시 구속력, 기속력 인정된다가 결론이에요.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된 건 상고심은 법률심이니까 그 법률 판단에 한해 가지고 구속력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뭐 383조 4호 같은 거 사실호인 같은 것도 상고유로 들어가죠. 그럼 사실인정 관련해 가지고도 상고심에서 판단 가능한 거고 그게 파기 판결의 이유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인정되니까 하급심은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반하는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표현까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물론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원래 파기 판결 구속력 관련해가지고 중요 쟁점 있죠? 적극적 긍정적 판단에도 구속력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랑 엮어가지고 오지선다 나올 거니까 그 파트 자체의 중요도가 약간 올라가요.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교재 들어가기 전에 판례는 좀 하나 추가로 볼 게 있어가지고 그 중요 최신 판례 자료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거든요. 자, 그 두꺼운 자료 제일 마지막을 펴보세요. 이게 교재에 안 들어가 있는 판례 규칙 관련해가지고 교재에 안 들어가 있는 판례인데 올해 모의고사에 한번 나와가지고 요거 이거는 추가해 좀 봐주세요.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는 판례인데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료 68페이지 48번 판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재에다 안 넣어놓고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의 메인으로 하나 그냥 뒤져가지고 낸 거라서. 자, 법원의 송부 요구 서류에 대한 변호인 등의 열람 지정 등 해가지고 제목 잡아놓은 거 있죠. 자, 일단 출발은 각주에 있는 규정부터 보세요. 자, 어떤 규정이 기본이냐면 자, 각주 2번에 있죠. 형사소송법 272조입니다. 사실조회죠.
재판하다가 법원이 사실조회하고 하는 거예요. 자, 1항 보시면 법원은 조문 정리 일단 기본 하셔야 돼요. 직권이 있고요. 당사자 있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사실조회죠. 공무서 또는 공사단체의 조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보관 서류의 송부까지예요. 그래서 보고, 송부 요구할 수 있다. 조문 끊어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항이죠.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한 거 기각결정 인용해서 송부 요구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항 조문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반가로 3번 가시면 이게 형사소송 규칙입니다. 앞에 법명이 빠져 있는데 형사소송 규칙이에요. 그래서 272조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그 법정 같은 거 찾을 때 형사소송법에서 우리가 법률 규정 같은 건 중요한 건 바로바로 찾는데 그 법률에 관련된 규칙 같은 거 찾을 때 약간 좀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요령 같은 건데 자, 내가 272조와 관련된 규칙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숫자가 생각 안 나면 1조부터 뒤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통 절반을 자르라 그래요. 그래서 272조를 절반 자르면 한 140조, 130조 이쯤 되잖아요. 그러면 규칙 한 130조부터 이제 넘겨가지고 보다 보면 132-3가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해진 약속이 있는 게 아닌데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요령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숫자에서 한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앞뒤로 뒤지면 관련 규칙 나온다 뭐 이렇게 합니다 보통. 형사소송법 한정해가지고. 자, 그래서 규칙 내용 한번 보세요. 자, 1항에 써있죠. 법 272조에 따른 보관 서류의 송부 요구 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 공무소, 공사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예요. 자, 272조 1항 다시 보시면 어떤 서류를 어느 곳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없죠. 그래서 규칙에서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법원, 검찰청,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서류에 대한 송부 요구도 가능하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보세요. 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당사자의 송부 요구 신청을 채택하는 결정이죠. 채택하는 경우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에 인증 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요. 원본을 보내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원본은 그 기관에서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원본에 가름하는 인증 등본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그냥 원본 보내준 거랑 똑같죠. 자,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당연히 안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2항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 법원 등은 당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우리 그런 서류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는 들고는 있어도 기타 송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죠. 뭐 내부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해야 되는 서류다, 뭐 국가안보 관련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의 서류를 열람케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요. 자, 뭔 소리예요? 전체 서류를 보내주기 애매하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청한 사람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 불러다가 네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의 서류를 열람케 하여 읽어본 다음에 전체를 이 자리에 네가 와가지고 읽어보고 우리가 전체를 다 주기는 부담이 있으니까 네가 필요한 부분만 찍으면 우리가 그 부분만 해가지고 보여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게 지금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지도 않은데 협력을 거절하고 열람할 기회도 안 주고 해버리면 위법한 절차다, 위법한 침해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요구한 법원에다가 통지, 알려줘야 된다까지 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규칙일 겁니다. 이건 추가로 좀 봐두는 거예요. 모의고사 나와가지고.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게 뭐 판례가 있어가지고 낸 거긴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이거 실무에서는 근데 좀 써먹는 규정이긴 해요. 자, 대괄호 1번 보세요. 이제 판례.
자, 방금 본 규칙 해석 관련입니다. 자, 밑줄 부분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 변호인 등이 열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이러이러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자,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읽었죠? 서류의 열람 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 제한 해석해야 돼요. 이 표현 하나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뒤에가 중요합니다. 특히 그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나 불기소 처분 기록 등으로 우리가 59-5 해가지고 열람등서 그 규정 정리한 거 있죠. 그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 관련인 때에는, 자, 이 표현은 좀 혹시라도 모르니까 주관식용으로도 정리해주세요. 모의고사 주관식으로 나와서.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에 수사 장애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 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서류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요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쓸 정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정당한 이유 있어가지고 안 보여준 건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판례가 나왔을 때는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위법하게 안 보여줬으니까 판례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대괄호 2번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된 서류, 문제된 기관이 검찰청 보관 불기소 결정서예요. 그럼 불기소 결정서에는 여태까지 수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가 없어가지고 불기소했다, 이런 식으로 막 내용이 써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결론, 변호인의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됩니다. 아까 규칙 132조의 4의 1항에 써있죠. 자, 그 다음에 대괄호 3번입니다. 자, 법원이 송부 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쳐, 불기소 결정서니까 수사 결과 이 인간이 범인이 아니다 막 이런 게 써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 사람이 진짜 무죄인지를 확인하려고 관련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막 하겠죠. 자, 뒷받침할 수 있거나, 다음 페이지, 적어도 유무죄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 있는 중요 증거 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검토했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거, 다음 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바. 자, 끝에 네 줄,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요. 자, 이러한 경우 법원의 조치가 뭐다? 유죄 판결 때리면 안 된다예요. 그 중요 서류, 중요 증거에 해당하는 거를 읽어봐야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니까 송부 요구까지 했더니 검찰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해버려가지고 판사가 그 서류 내용을 확인을 못 해본 거죠. 사실심리 단계에서. 그럼 법원의 조치 결론이 뭐라고요? 다른 유죄 확신 얻게 하는 증거가 달리 없는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어버리는 거죠. 유죄 판결 선고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례 취지가 이제 분류를 하면,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분류를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 관련 판례예요. 원래 판사가 마음대로 유죄 판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다 그래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요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 위법하다가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거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상황에서 다른 확실한 유죄 증거도 없는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해버렸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가 적법한지 논하시오라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답안의 법리기재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 272조, 규칙 132조 4 최소 숫자 정도는 언급해줘야겠죠. 여기에 따라 송부 요구 신청한 거 적법,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의미 써주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거절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열람 지정권 행사를 막아버렸다?
위법한 처분이다가 첫 번째 포석 결론인 거고, 따라서 이런 위법한 안 보여준 조치에 관련해가지고 판례 태도가 이어 써져야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유죄 확신 얻을 정도의 입증이 안 됐고 무죄 추정이 깨지지 아니함에도 유죄 판결 때려버린 거 위법하다 검토로 갈 겁니다. 그래서 1, 2번 묻고 조치의 적법성, 정당한 이유미, 그리고 3번 위법한 제한 침해에 있어가지고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제한 관련 유죄 판결의 위법성이에요. 이렇게 두 개 끊어가지고 법리검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올해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이건 좀 추가해주세요. 형법 때도 얘기했죠. 올해 6, 8, 10모 최소 문제는 못 풀어봤어도 채점 기준표 정도는 훑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쟁점, 어떤 판례가 올해 교수님들이 좀 관심 있게 출제했는지 그 경향 파악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무조건 변신이 나오고 또 반대로 모의고사에 이제 나왔으니까 올해 변신 안 나오고 그딴 거 없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만 피해갈 건 거고 뭐 중복이 아니라 같은 판례 쟁점 같은 걸 출제하는데 뭐 그런 부담 같은 건 없어요. 모의고사 변신은 별개니까 출제 기간도 별도고. 근데 이제 요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약간 경향성 파악. 그리고 최소한 뭐요? 내 경쟁자들 같은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이 올해 6, 8, 10모 쟁점 판례 정도는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니까 최소 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판례나 쟁점에 대해서는 구멍이 없어야겠다라고 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추가로 드리고 하는 겁니다. 중요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이제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보라고 하긴 했는데 빼먹었을까봐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추가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로 가죠. 자, 3일 안에 전체를 끝내야 되니까 뭐 세부적인 설명 같은 거 꼼꼼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속도 올려가지고 빨리빨리 볼 거니까 호흡을 좀 빨리 하고 잘 따라오셔야 되고, 당연히 다 아시죠라고 저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애매하게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좀 까먹고 한 부분 있으면 복습하실 때 그런 것부터 위주로 채워 넣으시고, 지금 강의 단계에서 뭐 필기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기존에 뭐 강의 들으면서 했던 거 필기 노트 보시면 다 써 있으니까 필기 같은 것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판서 같은 거 할 때도 그 다음번에 결론이 뭘라고 써 있겠구나, 쓰겠구나라고 약간 예상하면서 확인하면서 가세요.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자, 헌법 12조 1항 규정 정도는 정리하시는데 헌법 객관식으로도 외우시죠. 우리는 헌법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배운 걸로 가름해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하단으로 가셔가지고 형사소송법의 법원. 자, 헌법 108조죠. 대법원의 규칙 재정권. 역시 조문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소송 절차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의 규칙 재정권에 따라 제정된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 우리가 방금도 봤던 형사소송 규칙이죠. 자, 하지만 뭐다? 이거랑 비교해서 세 번째 줄이죠. 법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 만드는 거죠. 법무부령의 법원성 부정으로 갑니다. 원래 규칙은 강제 처분의 근거 같은 거 우리 헌법 37조에 의한 거 법률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규칙 같은 걸로는 제한이 안 되는 건데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대법원이 만든 이런 소송 절차 관련 규칙에 한해서는 근거가 된다고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건 되지만 법무부령은 대법원이 아니죠. 법무부에서 만든 거는 헌법에 근거도 없으니까 안 된다가 취지예요. 그 한 줄 객관식용으로 봐두시고, 근데 이거 헌법 판례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관련 쟁점 하나 있는 게, 자, 3번 보세요. 자, 출발은 아까 헌법 108조입니다. 대법원의 규칙 재정권에 대한 제한이 규정에 써 있죠.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해요. 자, 그래서 3페이지 위에 있는 쟁점 중요하진 않지만 그 규정 내용 정도는 정리하시고 거기에 따른 판례 결론 적용할 수 있다까지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쟁점 정리 있죠? 105조랑 규칙 57조 1항입니다. 한 절반 정도 자르니까 50조 되죠. 자, 논의의 출발은 뭐라고요? 이러한 규칙 57조 1항이 법 105조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요. 만약에 저촉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규칙은 헌법 위반 무효니까 이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견해대립 내용이 적법설, 부적법설이 합헌설, 위헌설입니다. 그럼 부적법설, 위헌설에 따른 결론이 뭐다? 규칙 57조 1항은 법전에 들어가 있어도 위헌, 무효니까
적용하면 안 된다는데 판례태도 검토 결론이 적법설이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유효한 조문이고 규칙 57조 1항에 따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가 결론이에요. 자, 지금 법 105조랑 규칙 57조 1항 규정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얼른 법전 펴가지고 조문 내용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케이스는 뭐 내용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전제로 뭐 안 들어가겠으신 분이 얼른 법전 찾아보시고. 자, 사례 문제에 좀 대응을 해두셔야 돼요. 이걸 물어봤을 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건지를 누락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만 외우는 건 의미 없죠. 사례시험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쟁점 도출을 해야지 외운 걸 쓰는 거죠. 도출을 못하면 외운 거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자, 일단 논의의 출발은 뭐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두 가지죠. 구속과 보석 취소를 규칙 57조 1항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구속도 그렇고 보석 취소도 그렇고 풀어준 사람을, 풀려나 있는 사람을 붙잡아 오는 거니까 기본권 제한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걸 법률에서 규정도 안 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인데 결론은 적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딱 케이스가 어떻게 돼요? 구속으로 나와야 돼요. 현재 지금 상소기간 중이고 상소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 여기 지금 뭐 세부적으로 안 써서 그런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소송 기록을 아직 원심 1심 법원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상소가 제기되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사건 자체는 2심 돼가지고 현재 지금 2심 재판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록은 1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들고 있는 1심 법원이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속을 규칙 57조 1항에 근거해서 한 경우죠. 자, 그래서 적법한지 논하시오에서 한 7.5점, 10점 정도 나오면 딱 이쟁점입니다. 이게 10점짜리로 좀 길게 나왔을 때 뭘 쓰라는 건가 이렇게 헤매시면 안 돼. 이정점 쓰라는 거예요. 자, 출발은 뭐겠어요? 헌법 108조부를 쓰셔야 돼요. 문장을 베끼진 않더라도 조문이 언급이 3개가 돼 있어야 돼요. 헌법 108조, 법률 105조, 규칙 57조 1항이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이상한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108조 관련이에요. 규칙 57조 1항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문제예요. 저촉된다는 견해,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 저촉되지 않는다 판례, 저촉되지 않는다가 타당하다 검토고요. 저촉되지 아니하니까 뭐라고요? 규칙 57조 1항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는 조문이죠. 그러니까 내 답안의 결론이 뭘로 끝나요? 규칙 57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한 거니까 이렇게 기록을 들고 있는 원심법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거 적법하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 문제 하나 그냥 대응해 두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혹시라도 나왔을 때 또 간과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는 형법에서 했죠. 그래서 경우의 수 4가지로 나누죠. 내국인의 국내범, 외국인의 국내범, 외국인의 국외범, 내국인의 국외범 나눠가지고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5조, 6조 따지는 건데 이제 그건 다 아시죠. 형법에서도 했으니까 그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인적 적용 범위 가번, 이건 헌법 시간에도 하죠. 불세포 특권, 면책 특권 있죠. 불소추 특권. 그래서 대통령 거, 국회의원 거 2개 해가지고 조문 정리하시고 객관식용으로 조문 반대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는 가능하죠.
재직 중 한정이니까 퇴직 후에는 가능하죠. 형사소추가 제한될 뿐이지 민사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국회 외 책임 안 지니까 내부 징계 가능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니까 민형사 책임 불문 면책이고, 재직 중에 한정하지 아니하니까 영구적 면책입니다. 자, 불체포 특권 현행범은 가능하죠. 회기 중 한정이니까 폐회 중엔 가능하고요. 국회 동의가 없이니까 체포 동의안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기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체포 구금을 제한하는 정적수 충족을 위한 취지예요. 헌법 시간에도 하죠. 자, 판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 뭐 다른 판례도 있는데 취지는 똑같아가지고 하나만 써놨어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 관련 두 번째 줄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요. 예시가 대가로 2번에 있죠.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거 기자실에서 사전에 보도자료로 뿌려버렸고, 그 보도자료 안에 명예훼손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돼요? 행위자의 주책이에요. 국회의원의 죄책 309조예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간접정범이죠. 이 허위제보 사안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도 자체는 간접정범 같은 거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309조 같은 경우는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는 성립하되 뭐 할 수 있어요. 따져봐야 되는데 성립할 수 있대.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재판권이 없죠. 적용 범위 문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는 재판권이 있다 없다거든요. 자, 그래서 유죄 무죄를 따지기 전에 재판권이 없으니까 형식 재판으로 날리는 건데, 자, 포인트는 뭐예요? 재판권이 원래 없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몇 조 몇 호로 가야 돼요? 327조 1호 재판권 없는 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판례 딱 하나 외우는 게 특이한 게 뭐예요? 끝에 두 줄이죠. 판례가 희한하게 1호로 가지 않고 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잘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제법상 예외 나머지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자, 소송 주체로 바로 갑니다. 자, 8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로마자 2번 관할 쪽으로 가서, 자, 법정 관할, 고유 관할, 사물 관할. 1심에 있어서죠. 사건의 경중에 따른 관할의 분배고요. 원칙은 단독재판부 예외. 법원조직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합의부 사물관할이다 해서 규정 정리하세요. 주관식은 법 좀 펴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문 정리는 객관식용입니다. 주관식에서 사물관할 판단할 일이 있으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 조문 뒤져가지고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법원조직법 32조 1항 펴가지고 읽어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주관식용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객관식용으로 외우셔야 돼요. 특히 32조 1항 3호 단기 1년 이상이죠. 장기 아니고 3년 10년 아니에요. 근데 단서죠. 또 단기 1년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재판부 사물관할로 하는 예외적인 범죄들 그 각호 조문 정리하세요. 그래서 가목에 있는 형법범죄 9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라목에 뺑소니 같은 거 있고, 바목에 부정수표 단서고 5조는 수표 위조 변조죠. 사목이 뭐요? 음주운전 관련인 거죠. 우리가 다 중요하게 배우는 특별법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간단히 우리 시험은 특별법 포함입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 1000원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4, 5랑 5 이런 거 합의부에서 한다 이런 것들도 밑줄 1000원 거는 간단히 확인해 두시고, 자, 밑에 있는 판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토지 관할도 일단 4조 관련 조문 정리하시고 4조. 그리고 4조 해석 관련해 가지고 밑에 판례들 다 중요하죠. 그래서 1번 판례 중요하고 2번 판례는 더 중요하죠. 자, 2번 판례는 대괄호 2번까지 쭉 읽어 보시고요. 기본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각각 끊어 가지고 객관식에 물어보면 간단하게 쓰는 건데, 이거를 이 판례 케이스를 한 사례로 구성해가지고 내면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부산에서, 자, 실제로 이제 이 인간들이 현행 범인들이 사고를 치는 것은 공해상이죠. 공해상이라는 건 법적으로 외국이에요. 국외입니다. 국외.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자, 국외에서 외국인이죠. 소말리아 해적이 갑튼이 우리나라 상선을 덮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배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인 선원도 있지만 중국 사람 외국인 선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국주의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선박의 선적이 우리나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국주의는 또 적용되지 않는 걸 전제로 깝니다. 뭐 다 아는 사안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실관계가 해적질 하는 애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근데 뭐 소말리아에서 해결할 의지는 없죠. 자, 우리나라 군인이 출동을 해요.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에요. 군인이 출동해가지고 총격전까지 해서 이 인간들을 이 자리에서 체포를 하죠. 그래서 체포를 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 아저씨들을 인도하죠. 그럼 인도받은 수사기관이 48시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가지고 이 인간들을 부산구치소에 구속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로 수사하고 송치해서 검사 수사해가지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한 사안이에요. 여기까지가 문제, 사례 문제, 사실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자, 질문이 어떻게 돼요? 질문이 이러한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의 조치예요. 좀 더 표현을 달리하면 부산지법에 이렇게 제기된 공소제기 적법 판지 여부입니다. 이거 판례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이 물음을 딱 보고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자, 적법이냐 위법이냐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뭐야? 물론 산물관할도 간단히 검토하라는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상강도가 하니까 당연히 법정행위 단기 1년 이상 넘고 뭐 단서에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합의부 산물관할이에요. 그래서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의 기소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산물관할은 뭐 간단히 검토할 일 있으면 검토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전제로 깔면 뭐 검토할 것도 없는 거고. 자, 메인은 일단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부터 따지고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로 지금 부산지법에다가 기소한 게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냐 없냐 순서대로 검토. 이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죠. 관할 전에 재판권이 있어야죠. 자, 재판권 유무가 아까 적용범위 정리해두라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공해상이니까 국외고 쓰는 거 생략하고 말로만 하죠. 피고인은 외국인이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범한 거니까 속지주의나 속인주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형법, 형사법 적용되지 않고 재판권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외국인의 국외법이니까 보호주의 남죠. 그럼 아까 해상강도잖아요 지금. 5조에 열거된 범죄에 해상강도 없으니까 5조의 보호주의 역시 적용될 여지 없고 그럼 최종적으로 뭐만 남아요? 6호 본문만 남죠.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 6조 본문, 해상강도는 어느 나라든 강도는 처벌하고 해적질도 처벌하니까 단서에도 이제 문제 안 될 거고.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재판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재판권 없습니다. 당연히 실제 판례에서는 검사도 이걸 아니까 중국인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묶어서 물어볼 수 있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로 하는 해상강도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지만 중국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으니까 적법성을 물어봤으면 이 부분은 적법하고 일단 첫 번째 결론 이 부분은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재판권대 한 거니까. 법원의 조치로 물어봤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 없으니까 327조 1호의 재판권 없는 때에 해당해가지고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판권이 있으니까 이제 뭐요? 부산지법에 아까 합의부 사물과등도 간단히 물어볼 수 있으면 검토하고 이제 토지관할이 메인이죠. 부산지법에 지금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제대로 기소된 거냐 판단 관련해가지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답안에 쓸 것 같으면 법리기재 일단 4조 1항을 써놓고 4조 1항에 있는 토지 관할 중에 어떤 거? 현재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판례는 이러한 현재지 해석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대괄호 1번이죠. 동그라미 2번.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까지 포함이에요. 여기가 논의의 출발이에요. 자, 적법한 강제지까지 포함한다는 판례견해에 따를 때 이제 여기서 토지 관할 현재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구속의 적법성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발부받아가지고 한 구속이 적법해야 현재 지금 이 인간들이 구속돼서 현재하고 있는 부산이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여가지고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 거니까 구속의 적법성을 검토하겠다가 논의의 출발이에요. 그럼 구속의 적법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돼요? 자, 이 판례가 뒤에 체포 파트에 또 나오죠. 현행범 체포 파트에. 자, 일단 뭐부터 쓰셔야 돼? 규정.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현행범 체포의 경우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판례 태도 들어가죠. 판례는 뭐다?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 사인의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고 나서 수사기관에 인도했으면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로 해석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논이라고요? 군인이니까 수사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인의 현행범 체포로 평가되고요. 조문대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으로 해석해버리면 48시간 지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버렸으니까 이 구속은 위법입니다. 근데 판례 태도가 뭐라고요? 체포한 때가 아니라 몇 날 며칠 배 타고 와가지고 수사기관에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이니까 이제 이 구속이 적법해지죠. 이 구속이 이제 적법해지니까 지금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사람들 부산이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가 돼서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예요. 그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발은 관할이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메인 검토는 체포 구속의 적법성입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하고 일단 체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후에 진행된 후행 절차로서 구속도 적법하다라고 검토가 들어가 있고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맞춰 쓰는 거예요. 배점과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라는 해상 강도 등 재판권도 있고 토지 관할도 있어가지고 적법해요. 법원의 조치는 실체 판결 선고하면 된다로 이어질 겁니다. 이거는 통사리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로서 당연히 중요 판례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뭐 객관식은 당연히 맞출 거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신고관할 정리하시고요. 자,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 일단 11조에 따라서 한 사람에만 수개 범죄 등에 해당해서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이제 관련 사건이면 반가로 1번 병합 관할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그냥 같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냐예요. 반가로 2번 병합 심리 따로따로 기소해서 재판 중에 합칠 수 있냐죠. 그리고 토지 관할의 경우, 사물 관할의 경우, 토지 관할의 경우, 사물 관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요.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이 있어서는 병합 기소, 병합 심리 둘 다 사물 관할은 동일한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각각 조문 정리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자, 11페이지 반가로 3번 항소심도 마찬가지. 역시 조문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쟁점 들어가는 거 10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직근 상급법원이 몇 년 전에 법이 한글로 바뀌면서 바로 위에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같은 말입니다. 의미 내용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둘 다 그냥 같은 말로 맞는 말로 봐요. 자, 공통되는 바로 위에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죠. 심급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신급상 상급법원이 아닌 각급법원 설치 관할구역 법률 관할구역 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조직상이에요. 이 법률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법전 뒤져가지고 법에 있으면 베끼는 거지만 이 정도 그냥 외우세요. 주관식에 쓸 일이 있는 쟁점이니까. 그리고 결론은 판례 태도가 타당해서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에요. 결정도 이 법원이 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도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고요. 뭐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볼 시간은 없어요. 자, 다음에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합치는 게 가능하면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문 하나 봐두시고. 자, 12페이지 재정관할 14조, 15조 객관식용 조문 정리하세요. 주관식에 낼 건 없는데 객관식은 나옵니다. 특히 객관식에 장난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14조 보세요.
관할의 지정은 검사 신청하여야 해요. 의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 보세요. 검사는 신청하여야 하는 거에 추가해서 피고인도 신청권이 있죠. 이 경우는 아까 14조랑 비교하시고, 자, 근데 피고인의 신청권은 뭐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그럼 객관식이 어떻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사유는 그대로 맞게 써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을 묶어서 쓰는 순간 틀린 지문이에요. 검사는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둘 다 하여야 된다, 틀린 지문. 둘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객관식 경우에 딱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 선착수 우선의 원칙, 합의부 우선의 원칙, 이 두 개에 따라 더 이상 재판 못하게 된 후착수 법원, 단독재판부 법원의 조치, 328조 1항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돼 먼저 재판해가지고 확정까지 돼버리면 기판력에 따른 326조 면소 판결로 갑니다. 거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소송 조건의 특징이죠. 직권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해야 되되 상대적 소송 조건 토지 관할 예외 두 가지 각각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13페이지로 가서 사건의 이송입니다. 8조 1항 임의적 이송, 8조 2항 필요적 이송이고요. 8조 2항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해요. 단독이 사물관할로 바뀌어야지 사물관할이 단독으로 바뀐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이송하지 않고 그냥 합의부에서 계속 재판한다 판례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쟁점은 중요합니다. 이미 기출도 여러 번 됐죠. 자, 질문이 어떻게 돼요? 사례 출제가 1심에서 횡령죄, 형법상 횡령죄, 단독재판부 사물관할인 범죄예요. 1심에서 횡령죄로 기소돼가지고 판결까지 선고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소가 제기돼가지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이심 재판 중에 형법상 횡령으로 재판하던 걸 특경가법 3조죠. 이득의 5억 이상이라는 게 추가로 확인되겠죠. 요걸로 바꿔달라라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경우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논하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목차가 4개, 5개가 잡힙니다. 이미 정리 끝나 있어야 이 기출 문제가 지금 그대로 2번이 나왔어요. 다 정리도 돼 있죠. 자, 일단 제일 먼저 문제되는 건 항소심의 구조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논해야죠. 이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태도 속심으로 보는 걸 전제로 가능하고 그럼 신청 자체는 문제가 없죠. 만약 여기서 안 되면 끝입니다. 기각이고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신청 자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할지 말지 본안 판단해야죠.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 여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문제되고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 동일설로 검토 떼주고 어떻게 돼요? 같은 피고인, 같은 피해자, 같은 횡령이고 액수만을 달리하니까 사회적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여기서 첫 번째 법원의 조치가 나오죠.
그래서 법원은 허가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표현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판례도 있죠.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할 수 있다고 쓰면 틀린 결론입니다. 그런 것도 표현 맞춰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소심 2심 재판 중에 단독재판부 사물관할이 합의부 사물관할로 변경이 된 경우니까 이제 8조 2항이 유치 적용이 될 거냐, 적용할 때 이송할 관할법원이 어디냐 문제. 쟁점은 두 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판례 태도가 이송설이죠. 고등법원 항소심 관할설이니까 8조 2항 유치 적용에 따라 고등법원에다가 이송 결정해야 돼요. 역시 필요적 이송이니까 여기도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치가 하나, 두 개가 정확하게 답안에 설치가 돼 있으면 되는데 방금 말로도 얘기했죠. 여기 추가 판단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2번에 마지막에 쓰든 3번에 출발에 쓰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사물관할 검토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전제로 깔아주지 않았으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검토를 하셔야 돼요? 횡령죄, 형법상 횡령죄의 사물관할은 단기 1년 이상이 아니어가지고 단독재판부 사물관할인데 특경과 횡령은 특경과법 3조 펴가지고 법정형 확인해가지고 법정형의 단기가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건 합의부 사물관할 사건이어서 허가를 했더니만 8조 2항 유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단독재판부 사물관할이 합의부 사물관할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가 나와야 8조 2항이 논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물관할이 그냥 단독이면 이 쟁점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사물관할 판단하는 거 주관식에서 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다고 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검토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 이거 순서가 바뀔 수도 없죠. 시험에 그대로 두 번이 나왔으면 이제 안 나올 거다가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들 답은 맞춥니다. 기출문제에 두 번이 나왔는데 이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럼 남들도 답과 쟁점은 다 찾고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답안을 완벽하게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 그리고 관련 판례 잘 봐두시고요. 자, 14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제척, 기피, 회피. 일단 객관식용으로라도 17조 8호, 9호 조문 정리는 추가된 거니까 간단히 잘 해두시고. 자, 7호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판례들 잘 읽어보시고. 안중에서 넘어간다기보다는 혼자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쟁점 바스 있죠? 자, 논의를 출발을 잘 보셔야 돼요.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 관여가 전심 관여가 될 거냐? 판례 태도 부정설 키워드는 동일 심금 내에서 절차만을 달리할 뿐입니다. 이거 객관식용으로 오히려 주의하셔야 될 게 쟁점 정리 첫 번째 문장 앞부분 보세요. 약식이나 정식 관여 판사가 그 1심에 대한 항소심 관여한 건 이건 전심 재판 관여에 해당합니다. 객관식 같은 거 풀 때 주의하셔야 돼요. 항소심 관여가 아니라 정식 재판 관여에 한해서 논의가 있는 거고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가로 라번 7호 후단 관련해서 그 판례번호 붙어있는 거 객관식에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역시 증거보전 수사 절차 관여, 아니 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서 관여죠. 전심 관여 될 거냐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는 최근 긍정설로 빼놨는데 그냥 판례 부정설로 맞춰 쓰셔도 돼요. 뭘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하단에 기피죠. 제척사유 그대로 받고 이유사유, 기타 사유를 추가되죠.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있는 때 판례 태도, 보통인의 판단, 사건과의 관계 등으로 봐서 염려가 있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 요거는 쓸 일 있으니까 판례 문구는 외우셔야 됩니다. 기피 사유가 나오면 요 끝까지 일단 써주고 이러한 불공평한 염려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보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17페이지 쟁점 보세요. 증거 결정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체부 결정이 증거 결정이죠. 그래서 증거 결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중요 증거에 대한 신청을 별다른 사유 없이 기각해버린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쟁점이 사례로 나오면 문제 제기를 어떻게 쓰라고요? 방금 했죠. 법 18조 1항 2호를 베껴주고 이 2호 사유를 판례가 요런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이러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한 경우를 2호의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증거 결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 이름이 증거 결정의 법적 성질 논의가 써 있는 거죠. 자유재량설이 있고 기속재량설이 있고요. 판례가 자유재량설인데 이건 사례에 나오면 기속재량설로 빼라고 합니다. 왜? 기속재량설로 해가지고 사안포섭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검토에 써 있죠. 자, 기속재량설이니까 어떻게 돼요? 재량이긴 하지만 합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남용이 인정되면 위법한 결정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소송지연만을 이유로 기각해버리는 건 위법하고 기피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답안을 간단히 뺄 것 같으면 그냥 자유재량설로 검토 빼버리시면 자유재량설에 따르면 위법하다 결론이 나올 수 없죠. 기피사유는 부정되는 쪽으로 가요.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내릴 거냐에 따라서 검토를 맞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이런 거 다 객관식이 자주 나오는 조문들 사이사이에 있는 거 판례 잘 봐두시고요. 자, 18페이지 기피 신청의 시기 이것도 사례랑 엮어가지고 자, 케이스가 어떻게 판례 사안으로 나옵니다. 자, 판례 케이스예요.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 절차가 시작돼가지고 주문까지 낭독하고 이제 이유 요지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을 때 이러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논하시오요. 답은 뭐 아니면 뭐요?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따른 간이기각 결정을 할 건지 말 건지예요. 갑자기 20조 1항이 왜 튀어나와요? 시기에 늦은 기피 신청은 간이기각 결정 대상이죠. 그래서 뭐요? 기피 신청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논해주고 판례 태도에 따르면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절차에서는 시기에 늦었죠. 그러니까 시기에 늦은 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신청이므로 20조 1항에 따라 간이기각 결정하여야 한다고 답안을 이제 결론 내리시면 돼요. 사례 대응으로 봐두셔야 됩니다. 다. 자, 나머지 조문 판례 정리해 두시고요. 19페이지 역시 간단하게 판례 태도 위주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본안 소송 절차만 전제되는 거고 구속 집행이니 아니 구속 기간이니 판결 선고만 남은 단계에서는 정지하지 않고 선고해버릴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자, 나머지 역시 조문 정리해 두시고 자, 라번으로 가셔가지고 기피 효과 보세요. 아까 제척에도 있었는데 제척이나 기피 사유 있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심에 대해서는 절대적 항소 이유 조문 숫자 확인해 주세요. 7호 사유로 가는 거고요. 2심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7호에 해당하는 개별 규정이 없죠. 따라서 법률 위반 383조 1호. 하지만 왜 1호는 상대적 이유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기록 시간에 한번 얘기하죠. 기록에 혹시라도 답안 양식이 항소 이유서 같은 게 나오면 제척 사유 위반 같은 거, 기피 사유 위반 같은 게 기록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게 뜨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인은 뭐 아버지가 막 이렇게 피해자 아버지가 재판장으로서 1심 판결문에 판사로서 서명한 게 막 써있고 하면 당연히 뭐야 17조 위반해가지고 1심 판결 선고된 바가 있으니까 항소 이유서에서 그걸 지적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361-5 7호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법관이 관여해버린 경우 위법이니까 이건 절대적 이유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관여해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추가 검토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와 판결문 이런 서명한 거 보니까 있는 사람이 해버렸으니까 위법해서 361-5 7호에 따른 항소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답안을 규정 적시까지 확실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록용으로 하나 추가로 생각해 보시고 자, 회피 맞춰서 읽어보시고요. 20페이지 4번 25조 279-5 전문심리위원과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준용 확인해 두시고 관련 판례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고요. 친족관계. 그래서 통역인이 관여한 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능력 부정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파트 검사 동일치 원칙 관련해가지고 검찰청법 조문 몇 개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요. 자, 21페이지 2번 효과 관련해가지고 객관식용이죠. 판사는 갱신, 판사에 대해서는 제적 기피 제도도 있고 판사가 경실되면 갱신도 해주지만 검사의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3번 검사의 객관 의무 개념 그리고 관련 판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피고인 파트로 가는데 좀 쉬었다 가죠.
쉬었다가 2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